2025년 한국에 정전이 나면 단 1시간 만에 북한에게 박살나고 말 겁니다. 평양에서 겨우 190km 떨어진 서울 그리고 한국의 현실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한 대령은 백악관의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드론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그 드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담아온 장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난리가 났던 한국 관련 정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1인, 즉 군사력 부서에서 일하는 블레이크입니다. 2025년 초에 저는 철제 책상에 앉아서 빨간 글씨로 기밀이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한국 서울의 위성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에는 123층의 롯데월드타워, 서울국제금융센터, 63빌딩을 비롯한 고층 빌딩들과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도시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파일에는 제 새로운 임무가 담겨 있었어요. 서울에 가서 전쟁 시 위험지수와 피해 예측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평양이 고작 19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서울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길이 너무 좁았어요. 건물들이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적의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총 인구인 1천만 명의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15년 동안 도시 전투, 시가전을 공부해왔고 군대가 도시에서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뒤섞이게 되어 불바다의 아수라장이 될 게 뻔해 보였죠. 책상 위에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복도 아래쪽 브리핑룸에 있는 모리슨 대령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서울 임무 준비는 다 됐나?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장군님. 좋아.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진실이 필요하다.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말이야. 서울이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진실 말이다.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실이라고요? 북한의 포탄이 몇 분 안에 시내 중심가까지 닿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이 임무에 대해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밀 파일들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어 시설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저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저에게 궁금증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업무 예정대로 서울로 직접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3일째, 저는 이미 이 도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본 한국 도심은 훨씬 더 심각했거든요. 아침 출근 시간이 된 6시에서 7시 사이의 서울 중심가 교통은 좁은 길에서 꿀처럼 끈적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종로, 광화문, 금천구, 강북구까지 이런 지역들은 주중에도 교통 혼잡도가 60%가 넘었습니다. 주말이요? 나들이 가는 사람들로 아예 마비되는 수준이었죠. 차들이 너무 빽빽하게 붙어 있어서 사고 하나만 나도 몇 시간 동안 모든 게 막혀버렸습니다. 서울을 넘어서 인천, 경기권의 부천 같은 지역도 똑같은 수준이었죠. 지하철역들은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고요. 공격이 시작되면 서울, 경기권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없을 게 뻔했습니다. 호텔 15층 방에서 저는 보고서 마무리를 거의 했죠. 노트북 화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즉시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제2의 백업 수도 계획을 추천함. 현재 위치는 전쟁 시 1천만 명 중 700만 명 이상 생명 위험.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서울시 공무원들과 만나서 평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회의는 서울시청에서 열렸어요. 상당히 독특하게 생긴 디자인의 건물이 시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한글과 영어로 윤설휘, 비상관리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이크 씨,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절하고 싶었어요. 보고서는 거의 다 끝난 상태였거든요. 서울은 지킬 수 없고 그걸 증명할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한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내려갔어요. 지하 창고를 지나서도 계속요. 지하 3층, 4층, 5층. 문이 마침내 열렸을 때 제 입이 깜짝 놀라 떡 벌어졌어요. 서울에는 25개의 구로 나눠져 있고 매 구마다 이런 센터가 도시 전체에 25개나 더 있어요. 이건 전체 중앙관제센터예요. 서리가 말했습니다. 방에는 수십 개의 컴퓨터 화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을 덮고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도시 곳곳에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홍대거리, 강남의 지하철역, 양화대교, 청와대 건물들까지.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모니터들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헤드폰을 낀 직원들이 조종석에 앉아서 화면들을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전자지도에서 빨간색과 녹색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벽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서울 지도로 안내했어요. 색깔 있는 선들이 지하철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선들이 있었어요. 서리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 타셨던 지하철 타셨죠? 그 터널들은 사람들을 운반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요. 강철과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있어서 미사일이 직격해도 견딜 수 있거든요. 모든 노선을 따라 예비군 창고가 있는데 안에 음식과 물, 의료용품들이 들어있어요.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찾을 거라고 예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가 벽의 버튼을 누르자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4옥, 강남대로 지하 쇼핑몰과 연결된 강남역, 코엑스몰, 무역센터와 연결된 삼성역 등의 지하철역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 시 비상대피가 가능한 이 지하철역들이 주요 건물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도시 전체가 제가 전혀 몰랐던 숨겨진 네트워크 위에 자리 잡은 거였죠. 한강은 북한이랑 가까운 경기도 전방부터 시작돼서 한국 국회가 있는 여의도 근처까지도 내려옵니다. 한강이 당신에게는 침투하기 좋은 곳처럼 보였을 거예요. 침투에 들어오기도 쉽고 들어와서 국가 중요시설로 빠르게 이동하기도 쉽죠.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또 다른 버튼을 눌렀어요. 지도가 양쪽 강변을 따라 수십 개의 빨간 점들이 있는 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강 배수 조절 시스템이에요. 이 시간 안에 강의 흐름을 바꿔서 접근로를 침수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일부 구간을 말려서 탱크를 막는 진흙 장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벽을 바라보며 제가 보고 있는 걸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위성사진으로 연구했던 그 취약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지도나 컴퓨터 화면은 한 가지 이론일 뿐이고 실제 전쟁을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서리가 웃었습니다. 내일 시 전체 방어 훈련이 있어요. 5,000명이 참여할 거예요. 함께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의 말대로 다음 날 아침이 방어 훈련 날이었습니다. 안전한 관제센터에서 지켜볼 수도 있었지만 직접 말도 안 되는 이 시스템을 바닥부터 이해하고 싶었어요. 해가 뜨기 전 한강에서 서리를 만났습니다. 회색빛 새벽 속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처럼 보였지만 모두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이걸 차셔야 해요. 서리가 한글이 적힌 주황색 완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방어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사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명찰에는 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업은 회계사나 컴퓨터 프로그래머처럼 보였지만 예비군 복장을 1000번도 더 입어본 듯 자연스럽게 입고 있었어요. 저는 6년 동안 훈련했어요. 강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역해도 6년간 예비군 훈련을 하거든요. 총 쏘고 행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걸 연습해요. 도윤의 부대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이들은 직업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 가게 사장, 교사들, 대학생들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새벽 공기를 뚫고 나오자 몇 초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강 물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다리 아래 숨겨진 펌프들이 깊은 굉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우리 그룹을 지하철 입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어제 이용했던 그 역이 아니었어요. 헬멧을 쓴 경비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장벽들이 민간인 출입을 막고 있었어요. 친숙했던 지하철 입구가 군사 검문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터널 시스템으로 내려갔어요. 도윤이 제가 관광객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철문들을 가리켰습니다. 보급실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음식, 물, 의료 장비들이요. 수천 명을 위한 충분한 양이 있어요. 터널이 여러 통로로 갈라지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다른 지하철역으로 이어졌고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지하 미로를 통과하는 교통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손짓과 손전등을 사용해서 제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통로들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제가 관광객으로 탔던 기차와는 완전히 다른 뭔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지하로 이동했어요. 도윤이 터널의 전체 구간을 봉쇄할 수 있는 두꺼운 철문들을 보여줬습니다. 위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사람들은 여기서 안전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의 방어 시스템을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위쪽의 평범한 도시 아래 숨겨진 세계로 더 깊이 데려가고 있었어요. 9호선의 지하철 통로가 한국 국민들의 비상대피용 벙커로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위성사진으로 연구했던 그 서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시 안의 도시, 현대적 대도시로 위장한 요새였습니다. 진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아래 지하철 터널에서 시작되었어요. 도윤과 저는 20명의 다른 예비군들을 따라 어두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임무는 터널 시스템에 침입한 적군을 찾아서 막는 것이었습니다. 비상등이 콘크리트 벽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공포스러울 정도였죠. 이런 예비군 훈련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 멀리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에서는 쇠와 습기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우리가 전진하기 전에 모든 모퉁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수년간 전투 훈련을 받은 직업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약 1년 반 정도의 의무 복무를 마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번 해본 것처럼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때 태블릿을 든 여성이 우리 옆에 나타났습니다. 명찰에는 주하림, 드론 작전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보다 앞서 터널을 탐사하는 비행 드론 카메라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D7구역 방향으로 움직이는 접촉 대상 둘, 그녀가 헤드셋에 말했습니다. 정비복도에서 접근하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또 다른 기술자로 생각했어요. 이제 그녀가 이 지하 세계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드론들이 어떤 관광 지하철 안내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경로들을 지도로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은 일본이나 미국은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잠깐 쉬는 동안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상, 지하, 적 영토, 아군 영토. 하지만 서울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2025년에도 간첩이 발견되고 항상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24시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어지는 훈련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터널이 3개의 다른 통로로 갈라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가운데 길로 가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림이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 통로에서 상수도관 파열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2분 전에 침수가 시작됐어요. 왼쪽 터널로 가야 해요. 방향을 바꿔서 더 깊은 지하로 계속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화광하는 가짜 폭발 소리가 터널을 통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실제였다면 드론이 없이 저쪽으로 갔을 때 죽었을 게 분명했죠. 연기 기계들이 우리 눈과 목을 따갑게 하는 짙은 회색 구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 훈련이 제가 경험해본 어떤 것보다 더 실감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훈련의 진짜 목적은 체력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것이었어요. 지하철 터널 내에서 정전 시뮬레이션 중에 완전한 어둠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공황과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대신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연습된 효율성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손전등을 사용하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벽의 페인트 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진은찬이라는 중년 회사원이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저희 가족이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해요. 이건 그냥 의무가 아니에요. 생존이거든요. 50대가 훨씬 넘어 보이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보험을 팔거나 식당을 운영할 것 같았지만 여기서는 노련한 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상관이자 이 훈련에 참관온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딜런 콜린스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부 소속의 미국 중심주의자 중에서도 매우 극심한 편이었는데 서울이 취약하고 민간인들은 압박받으면 공황 상태가 되며 한국의 기술은 미국을 항상 베끼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블레이크, 자네는 연극에 속아 넘어간 거야. 터널 훈련을 지켜본 후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진짜 압박 상황에 놓아보면 이 정교한 쇼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보게 될 거야. 그의 비판 역시 일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방어 시스템은 매번 해왔던 훈련 중이라고 인식 중인 상태이기에 그들에게 쉽게 작동할 것 같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마지막 훈련이 비 오는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4일간의 완전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지금까지의 훈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터널 안뿐만이 아니라 일정 구역에서 모두 전기가 나가는 정전이 일어나고 한강대교, 반포대교, 마포대교를 비롯한 주요 다리들이 폭파되고 SK, LG, KT의 3대 통신사의 전화망이 마비되고 도시를 무너뜨려야 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의 훈련이었어요. 저는 콜린스 대령과 미국 평가팀과 함께 지하 관제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위에서 본 서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대령이 클립보드에 펜을 두드리며 혼란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자세히 봐, 블레이크, 그가 말했습니다. 불이 나가고 다리가 무너질 때 이 사람들은 공황 상태가 될 거야. 그때 서울 방어의 진실을 보게 될 거다. 첫 번째 훈련이 오전 8시에 시작되었어요. 종로구, 광진구, 성동구 이 세 개 구역에서 정전이 일어나 전력망이 차단되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졌어요. 지하철이 멈췄고요. 사무용 건물들이 전기를 잃었습니다. 모두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상하며 숨을 참고 있었어요. 대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밝은 주황색 깃발을 들고 주요 교차로에 나타났어요. 손짓으로 교통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와 버스들이 말다툼 없이 그들의 지시를 따랐어요. 작동하는 신호등이 없어도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조직된 거지? 콜린스 대령이 화면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지직거리며 들려왔어요. 강남구에서 민간 대응팀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비상규정 7호가 발동됐습니다. 그러자 민방위 훈련 요원들이 모두 본인의 위치에 서서 교통지휘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조직된 대응 부대로 변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게 사장들이 건물을 보호하고 동네 반장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노인분들을 지하철역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숨겨진 저장소에서 비상용품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이 정오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짜 폭발이 한강대교 구교와 신교 2개를 파괴했습니다. 평범한 도시라면 인구가 반으로 나뉘고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경로들이 즉시 작동했어요. 평소 출퇴근자들을 나르던 서울의 9호선 지하철이 이제 비상용품과 사람들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9호선은 특히 급행열차와 일반 열차가 있었는데 노인과 어린아이 같은 도움이 급한 인력들을 젊은 사람들이 배려해서 먼저 태워보냈습니다. 이 정교한 모습에 콜린스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곳으로 가게 되는 차량도 없는가? 하지만 그는 화면을 다시 보고 말았습니다. 카메라가 지하 대피소들을 보여주면서 답이 명확해졌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차분한 효율성으로 지하철역과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밀치고 떠미는 것도 없었어요. 소리 지르거나 우는 것도 없었고요. 전에 여러 번 연습했던 길을 따라 내리막길로 흐르는 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일정 구역 내에서 SK, LG, KT의 3개 통신사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모든 라디오 방송이 중단되었어요.
솔직히 저도 이 상황에서는 서울이 완전한 혼란에 빠질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상시에 정보가 필요하고 통신 없이는 공항이 불보다 빨리 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은 이것도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 숨겨진 확성기들이 작동했습니다. 간단한 말로 명확한 지시를 방송하고 있었어요. 시민 여러분, 매우 긴급 상황입니다.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세요. 5일치 물과 음식을 가져오세요. 이웃을 도우세요. 집집마다 옆집을 확인하고 노약자가 소외되는 일 없도록 하세요. 확성기를 든 시민들이 길모퉁이에 나타났어요. 지시를 반복하고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까지 콜린스 대령이 메모 작성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가 지하 관제센터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혼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재해 중에 도시들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 하지만 서울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4일간의 가상전쟁 후에 도시가 평상시 많은 곳들보다 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터널들이 사람들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나르고 있었어요. 비상대피소들이 음식과 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명령받지 않고도 서로 도우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대피소에서 도윤의 팀이 가족들에게 담요를 나누어 주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딱딱한 바닥이나 어두운 조명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임시적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평가가 금요일 아침에 끝났어요. 저희 미국 대표들은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펜타곤으로 저희의 인터뷰를 위해 몰려들었죠. 미국의 CNN, 영국의 BBC 할 것 없이 저희의 한국에 대한 시선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저희 동맹국이지만 현재의 취약도로 보았을 때 주한미군 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를 긴장하게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의 유명한 인물들마저 저희의 시선을 정책에 검토하고 적용하기 위해 온 거죠. 태평양 사령부의 세바스찬 그린 중장이 최종 보고를 듣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콜린스 대령이 먼저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어요. 서울의 방어 시스템이 모든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전통적인 시가지 전투 이론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75년 전 한국전쟁 이후 항상 전쟁과 피란의 불안 속에 살게 되었고 그들은 불안을 항상 훈련된 상태로 바꾸었습니다. 수없는 도발과 침투 속에서 한국은 더 강해졌고 서울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침입 방법으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이랬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좋은 방어력을 가진 도시가 아니었어요. 생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핵미사일 같은 무기나 철조망, 베를린 장벽이나 38선 같은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미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의 세바스찬 그린 중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인 멘트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 계획이 아닌 국가 전체가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움직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책적으로 한국의 장점은 배우고 주한 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며 우호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 이후 미 국방부는 즉각 서울의 시민 방어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해병대 훈련본부에서는 시민 기반 재난 대응이라는 새로운 교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서울의 시스템을 21세기형 요새 도시의 원형이라 칭하며 일면에 소개했고 온라인상에서도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서울 방어, 국민이 군대다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되었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왜 그토록 전쟁에 대비하는지 이제야 이해됐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조용하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늘 해오던 일을 했을 뿐이었죠. 매달 반복되는 훈련, 보이지 않는 협력, 그리고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신념. 서울은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시선보다도 강한 건 내부의 약속이었죠. 서울의 진짜 방어력은 국민이 스스로를 믿는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울은 지킬 수 없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복잡한 교통, 인구 밀집, 지리적 불안정성까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보이지 않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훈련된 시민들, 언제든 대비할 수 있는 예비군의 지하 인프라, 일상의 모든 것이 생존과 연결된 시스템. 그곳에서 우리는 기술이 아닌 우리 사람이 만든 진짜 방어력을 보게 됐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을 포함한 시민이 스스로 지키기로 선택한 요새였습니다. 그 힘은 무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훈련, 신뢰, 공동체 의식에서 나왔죠. 진정한 방어란 저희 국민이 함께 움직일 때 완성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장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또 좋은 장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장면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